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한테 짐 안 될 거야. 아프면 그냥 요양원 가면 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활치료사로 일할 때까지는 말이죠. 제가 2015년에 한 요양원에서 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5 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시고 말씀도 또렷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발 저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미치겠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해요? 그분은 정신도 멀쩡하셨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근데 왜 요양원에 계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엉덩이 힘이 없어져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옷도 혼자 못 갈아입고 결국 요양원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제 손을 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1년 전만 해도 나는 등산을 했어요. 근데 넘어져서 석 달 누워 있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석 달이면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석 달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무서운 속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양원 가기 전까지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 가기. 둘째, 밥 씹어 먹기. 셋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넷째, 스스로 씻고 입기. 이 4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됩니다. 자식한테 짐도 안 됩니다. 끝까지 집에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나는 지금도 다 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준비 안 하시면 1년 후, 2년 후에는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요양원 안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나 소파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팔로 밀지 마시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요양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72 세방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1년 전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어요. 엉덩이를 세게 부딪혀서 골반에 금이 갔습니다. 의사가 석 달 정도 안정을 취하세요 했어요. 박 씨는 의사 말을 잘 지키셨습니다. 석 달 동안 집에서 쉬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 나았어요. 이제 활동하셔도 됩니다. 했습니다. 박 씨는 좋아하셨어요. 이제 다시 산책하러 가야지 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허리를 굽힐 수가 없더래요. 간신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평소에 30분 걷던 길인데 5분도 못 가서 숨이 찼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현관 앞 계단에서 주저앉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셨어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더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더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에 박 씨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화장실 가려면 벽을 짚고 가야 했고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했어요. 박 씨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다 챙겨주니까 박 씨는 더 움직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박 씨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1년 후 박 씨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옷도 혼자 못 갈아입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요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석 달 동안 다리를 안 쓰니까 허벅지 근육이 빠진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은 안 쓰면 하루에 0.5%씩 빠집니다. 석 달이면 90일이죠. 0.5 곱하기 90일, 45%가 빠지는 겁니다. 근육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하체 근육이 무섭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체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면 상체보다 하체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20대 때 허벅지 근육을 100이라고 하면 50대에는 80, 70대에는 5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계단은 꿈도 못 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양원 가거나 자식 집에서 간병을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80세, 90세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실제로 85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근력 운동을 했더니 허벅지 근육이 30%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5세에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 이것만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고작 그것밖에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 나오면 1번, 화장실 다녀와서 1번, 밥 먹고 나서 1번, 이렇게 하루에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팔은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앞으로 쭉 뻗으세요. 절대 의자 팔걸이나 무릎을 짚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 숨을 내쉬고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손을 안 짚고는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높은 의자부터 시작하세요. 식탁 의자처럼 높은 의자에서 먼저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낮은 의자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으세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번, 일주일만 하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주일 하시면 손 안 짚고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한 달 하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화장실 뒷정리를 남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고 뒷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람다운 삶의 최소한입니다. 68세의 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관리를 잘 안 하셨더니 합병증이 왔습니다. 손발 감각이 떨어지고 특히 다리 힘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변기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한참을 애쓰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졌답니다. 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덜 마시게 됐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을 안 마시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힘을 더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지럽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 후로는 아예 화장실 가는 게 공포가 됐답니다. 결국 자식이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이 씨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딸이 화장실까지 부축해주고 끝나면 노크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결심하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화장실만큼은 혼자 가겠다.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랑 방광 훈련이랑 괄약근 운동을 하셨어요. 6개월 후에 이 씨는 다시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화장실을 혼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리 힘. 둘째,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 셋째,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허벅지 힘. 넷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코어 근육. 다섯째, 뒷정리를 할 수 있는 팔 힘과 유연성.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화장실 준비 운동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변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서 걷기입니다. 하루에 100걸음만 걸어도 됩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세 번째는 벽 잡고 스쿼트입니다. 벽을 손으로 짚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세요. 하루에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화장실 가는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1시간마다 가신다면 1시간 15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늘리면 방광이 강해집니다. 단, 무리하지 마세요. 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광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5번째는 괄약근 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소변 볼 때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괄약근입니다.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30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요즘은 붙이는 손잡이도 많이 나와요. 변기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변기 시트를 높이는 제품도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불을 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센서 등을 달아놓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씹고 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밥 잘 드시죠? 고기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75 세정모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이가 안 좋으셨어요. 틀니를 해야 하는데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씹는 게 힘들어졌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김치나 나물 같은 것도 잘 못 씹으셨어요. 그래서 점점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습니다. 부개밥 말아서 후루룩, 죽, 미음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씹는 근육이 더 약해졌어요. 턱 근육도 빠지고 침샘도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연하곤란이 왔어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물을 마시다가 사레가 들리고 밥 먹다가 목에 걸리고 한 번은 떡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음식이 무서워졌어요. 또 살에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안 드시게 됐습니다. 결국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도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연하곤란입니다. 유동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했어요. 유동식이요?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거예요. 정 씨는 그게 너무 싫으셨답니다. 사람이 음식을 갈아 먹어야 하나?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밥을 씹어 먹겠다. 그날부터 정 씨는 재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치과에 가서 틀니를 제대로 맞추셨어요. 그리고 씹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껌을 씹는 연습,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 혀를 움직이는 연습. 6개월 후에 정 씨는 다시 고기를 씹어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든 잘 드세요. 여러분, 왜 씹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 뇌 자극입니다.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요. 연구에 따르면 씹는 행위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씹지 않고 유동식만 먹으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요. 둘째, 소화입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요.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분해합니다. 또 잘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져서 위에서 소화가 잘 됩니다.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해요. 셋째, 영양 섭취입니다. 씹을 수 있으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걸 먹어야 영양이 골고루 들어옵니다. 죽이나 미음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들어가고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부족해집니다. 넷째, 삶의 질입니다. 밥을 맛있게 씹어 먹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맛도 느끼고 식감도 느끼고 음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씹는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치아 관리입니다. 이가 안 좋으면 당장 치과에 가세요. 필리든 임플란트든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돈이 아깝다고 미루시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둘째, 씹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씹는 게 좋아요. 턱 근육이 강해지고 침샘도 자극됩니다. 셋째, 입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10번 하세요.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댔다 떼었다 10번, 혀를 좌우로 움직이기 10번. 이렇게 하면 입 주변 근육이 강해집니다. 넷째, 침샘 마사지입니다. 귀 아래쪽, 턱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원을 그리듯이 30번 정도 하시면 침이 잘 나옵니다. 다섯째, 제대로 씹어먹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빨리 먹으세요. 근데 한 입에 30번 씹으세요. 30번 씹으면 음식이 거의 액체가 됩니다. 그 상태로 삼키면 소화도 잘 되고 턱 근육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죽만 먹어야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씹을 수 있으시다면 그 능력을 지키세요. 치아 관리하시고 씹기 운동하시고 제대로 씹어 드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씹고 입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나이 들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70세 한 모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특히 어깨랑 허리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욕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등을 씻기가 힘들고 머리 감기가 힘들고 욕조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욕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나중에는 2주일에 한 번. 씻지 않으니까 냄새도 나고 피부도 가려웠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몸도 제대로 못 씻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셨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한 씨는 그게 싫으셨어요. 내 몸을 자식이 씻겨준다는 게 창피하고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더 안 씻게 되고 외출도 안 하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됐습니다. 점점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어두컴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답니다.
그날 한 씨는 결심하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몸을 씻겠다. 그날부터 한 씨는 준비를 하셨어요. 먼저 욕실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샤워 의자도 놓으셨어요. 등을 씻을 수 있는 긴 브러쉬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 유연성을 키우셨어요. 6개월 후에 한 씨는 다시 혼자 목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시고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 화장도 하십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만나시고 외출도 하시고 활기차게 지내세요. 한 씨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씻는다는 게 이렇게 큰 자존감이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왜 스스로 씻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 청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몸을 자주 씻어야 피부병도 예방하고 감염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면 피부가 약해져서 조금만 더러워도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혈액순환입니다. 씻으면서 몸을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근육도 이완되고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정신 건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울 보면서 오늘 나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루가 달라져요. 반대로 씻지 않고 지저분하면 우울해집니다. 넷째, 사회생활입니다. 깨끗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지죠. 그러면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되고 더 우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손잡이를 다세요. 벽에 수직으로 수평으로 달아놓으면 몸을 지탱하기 좋습니다. 샤워 의자도 놓으세요. 서서 씻기 힘들면 앉아서 씻으면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손에 들 수 있는 걸로 바꾸세요. 벽에 고정된 샤워기는 불편해요. 둘째, 보조 도구를 사용하세요. 등 씻는 브러쉬, 긴 손잡이가 달린 스펀지, 양말 씻는 도구, 단추 채우는 도구, 이런 게 다 있어요. 창피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독립을 도와줍니다. 셋째, 옷을 잘 선택하세요. 단추가 많은 옷은 피하세요. 지퍼나 벨크로로 여미는 옷이 편합니다. 머리 위로 입는 옷보다는 앞으로 여미는 옷이 좋아요. 신발도 끈 신발보다는 벨크로나 지퍼로 여미는 게 편합니다. 넷째, 유연성 운동을 하세요. 어깨를 돌리는 운동, 허리를 굽히는 운동, 이런 걸 매일 하시면 옷 입고 벗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에 10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씻고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품입니다. 남이 씻겨주고 남이 옷 입혀주면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욕실 환경 개선하시고 보조 도구 준비하시고 유연성 운동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였죠? 죽기 전까지, 요양원 가기 전까지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할 4가지.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둘째, 화장실 가기. 셋째, 밥 씹어 먹기. 넷째, 스스로 씻고 입기. 이 4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됩니다. 자식한테 짐도 안 됩니다. 집에서 끝까지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실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 지금 바로 해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셨으면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 먹고 3번, 저녁 먹고 4번. 이렇게 하루에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확실히 다리 힘이 세집니다. 한 달 하시면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틈틈이 씹기 운동하세요. 무설탕 껌 씹기, 입 벌렸다 다물기, 혀 운동.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치아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가 안 좋으시면 당장 치과 가세요. 화장실 환경도 점검하세요. 손잡이 필요하신지, 조명은 밝은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지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샤워 의자,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필요한 거 하나씩 준비하세요. 여러분,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님의 건강한 뒷모습입니다. 요양원 가는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부모. 그게 자식이 진정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기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다면 댓글로 성공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건강 지킵시다. 혹시 실패하셨어도 괜찮아요. 높은 의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친구분들께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체 근력 운동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운동뿐만 아니라 벽 스쿼트, 종아리 운동, 균형 잡기 운동까지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 씹는 힘,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10분만 투자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씹기 운동 10분, 스트레칭 10분,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건강하시고 품위 있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83세입니다. 80세까지 사는 건 이제 그리 드문 일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0세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85세를 넘기는 사람의 수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의 벽을 넘기기 어려운 진짜 이유 1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그 벽을 실제로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한번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수도관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물줄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수십 년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40대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70대, 80대에 이르면 혈관을 심각하게 좁혀놓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이 좁아진 혈관에서 2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심뇌혈관 질환은 8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는 혈관이 조금 막혀도 다른 혈관이 우회해서 혈액을 보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80세를 넘기면 이 우회 능력마저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좁은 골목이 하나 막히면 옆 골목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옆 골목마저 다 좁아져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80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제 약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혈관이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80 넘으신 어르신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이 혈관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 혈관의 노화. 이것이 85세의 벽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걷고 일어서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모든 일상 동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80대에 이르면 전성기 때의 근육량에서 30%에서 심하면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0세 넘은 분이 오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근육마저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폐렴이 올 수 있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8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근육은 마치 저축과 같다고요. 젊을 때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근육 저축을 안 해놓으면 80대가 됐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겁니다. 바닥난 통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요. 80세, 90세가 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얕아지셨다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깊은 잠, 의학 용어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약 20%가 깊은 잠이었다면 70대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깊은 잠을 못 자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뇌의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만성염증이 심해집니다.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악화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80세 이상에서도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이 건강 유지에 필요하고 특히 깊은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이 얕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낮에 적당한 햇빛을 쬐는 것,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수면의 질 저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는 수문적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밥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가 드시면서 입맛을 잃으셨다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맛있게 잘 드셨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단순히 기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치아 문제로 씹기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나이 든 분들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질겨서 안 먹겠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더 빨라집니다. 근육 감소와 영양 부족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비타민 D도 큰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같은 시간 햇빛을 받아도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80대가 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햇빛 자체를 못 쬐니까 더 심각해지죠. 영양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 잘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분만 영양 부족인 게 아닙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말은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에는 오히려 체중이 좀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통통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유, 영양 부족과 입맛 저하. 이것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 다쳤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떠올리시죠. 손가락을 베었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것. 이것은 급성 염증입니다. 이런 급성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좋은 반응이에요. 적군이 침입했으니 면역 군대가 출동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면 염증도 사라지죠. 그런데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적군이 사라졌는데도 면역 군대가 계속 경계 태세를 풀지 않는 겁니다. 몸속 곳곳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예요. 마치 집안의 보일러가 꺼지지 않고 살짝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안 느끼지만 그 열기가 수십 년간 쌓이면 결국 집 전체가 상할 수 있잖아요. 이 만성 염증이 왜 85세의 벽과 관련이 있느냐?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염증이 노인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 관절염, 이 모든 질환의 뿌리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만성 염증 수준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염증이라는 단어와 노화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성 노화라는 뜻이죠. 80세가 넘으면 이 만성 염증 수준이 임계점을 넘기 쉽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각 장기들이 이 지속적인 염증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특히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5번째, 이유, 만성염증.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불씨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몸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벽에는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26%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80세를 넘기면 사회적 고립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고 몸이 불편해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집니다. 이 외로움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이 심해지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근육, 수면, 영양, 염증, 그리고 외로움.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 독거노인의 우울증 비율은 일반 노인의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곧 건강이고 대화가 곧 치료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 아닌가?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놀라운 건 이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 10년에서 3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즉 80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실제로 뇌의 변화가 시작된 건 50대, 60대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85세를 넘기면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세에서 74세 사이에서는 약 5% 정도인 치매 유병률이 85세 이상에서는 30%에서 5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3명에서 2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건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제때 먹는 것,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건강 문제가 함께 악화됩니다. 약을 빼먹은 이 혈압이 오르고
판단력이 흐려지니 넘어지고 영양 관리를 못한 이 근육이 더 빠지고 치매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다른 모든 질환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꾸준히 머리를 씁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이나 바둑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거죠. 둘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걷기만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넷째, 잘 자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이 청소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인지기능 저하. 이것은 뇌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그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이유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약이 문제라니.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너무 많아질 때 생깁니다. 80세 넘은 분들 중에 약을 한 가지만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관절약, 위장약, 수면제, 비타민. 평균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7가지에서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다약제 복용, 영어로 폴리파모시라고 합니다. 약이 많아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 약과 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낮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약은 다른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약 한두 가지일 때는 이런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쉽지만 7가지, 10가지가 되면 조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의사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약을 분해하는 곳이고 콩팥은 약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인데 이 두 기관의 기능이 80세를 넘기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몸속에 약 성분이 더 오래,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85세 이상에서 입원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약물 부작용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지러움, 낙상, 의식 혼미, 위장 출혈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약물 부작용 때문인 거예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약을 더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자신이 먹는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 이것은 85세의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 다중 약물 복용. 약이 너무 많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 넘어짐의 공포입니다.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다가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80세 넘은 분이 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근감소증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뼈 안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의 뼈가 단단한 나무라면 골다공증이 심한 어르신의 뼈는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부서지겠죠. 85세 이상에서 가장 위험한 골절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5세 넘은 분이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에 걸리기 쉽고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다리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집안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이런 것들이 넘어짐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잘 안 보이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넷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약물 부작용 이야기를 했죠? 어지러움은 약물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이유, 낙상과 골절. 한 번의 넘어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먼저 보내는 것,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 사회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이런 상실의 경험이 겹치고 겹치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살았다. 더 이상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무기력함이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심리적 포기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 이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뜻인데요.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이키가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손주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이유가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삶의 이유를 잃은 분들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6개월 이내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비통 사별 효과라고 하는데 슬픔과 상실감이 실제로 심장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85세를 넘기기 위해서는 몸 관리만큼이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느낌,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약이나 운동 못지않게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10번째 이유, 삶의 의지 상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85세를 넘기기 어려운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노화. 둘째, 근감소증. 셋째, 수면의 질 저하. 넷째, 영양 부족. 다섯째, 만성 염증. 여섯째, 사회적 고립. 일곱째, 인지 기능 저하. 여덟째, 다중약물 복용. 아홉째, 낙상과 골절. 열째, 삶의 의지 상실. 이 10가지가 85세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유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85세의 벽을 넘은 분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십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넷째, 머리를 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다섯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80세 전후이신 분들, 이 영상의 내용을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5세를 넘긴 분들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구체적인 루틴, 그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가까이 오시라고 하면 참 고맙고 기쁘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자식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갖다 주고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한 달 만에 한숨으로 바뀌는 분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준비 없이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갔다가 무보수 가사 도우미가 되어서 돌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효도인 줄 알고 갔다가 원수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 근처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식이 효자네, 효녀네 하고 기뻐하십니다. 손주 얼굴 자주 보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66 세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동네로 오세요. 애 봐주시면 저도 일할 수 있고 엄마도 손주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김 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이사했어요. 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대요. 손주가 너무 예뻐서 매일 봐도 안 질렸고 딸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 출근할 때 손주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 나서 데려갔어요. 엄마, 애 재우고 갈게요, 이러더니 아예 밤 9시, 10시에 데려가는 겁니다. 주말에도 엄마, 오늘 친구 만나야 하는데 애 좀 봐주세요, 이러고 명절에도 엄마, 우리 시댁 가야 하는데 애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엄마가 봐주세요, 이랬어요. 김 씨는 1년 만에 탈진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나도 좀 쉬어야겠다 했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러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대요. 내가 육아 도우미로 온 거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 갔어요. 딸과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길까요? 바로 이사 가기 전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필요할 때 도와드릴게요. 이런 애매한 말로 시작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육아 시간을 정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든 봐주세요.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시간은 아예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은 매일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매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딱딱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섭섭함이 생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실제로 73방 모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우리 근처로 오세요 했을 때 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근데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손주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만 봐줄게.
그리고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좀 의아해했대요.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정해요? 근데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서로 부담 없잖아. 아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박 씨는 화, 목 오전에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 생활을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육아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라고 했으면 5시에 칼퇴근하세요. 조금만 더 봐주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허용하면 계속 늦어집니다. 68세 최 모 씨는 이걸 못 지켜서 고생했습니다. 처음엔 오후 6시까지만 했는데 며느리가 오늘만 조금 늦게 올게요 하더래요. 최 씨가 그래 오늘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이 됐어요. 6시가 7시가 되고 7시가 8시가 됐습니다. 나중엔 저녁 먹고 와서 9시, 10시에 데려가더래요. 최 씨가 이건 좀 힘들다 했더니 며느리가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손주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바칠 필요는 없어요. 예외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긴급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땐 도와줘야죠. 근데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은 이런 경우다. 이렇게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 가야 하는 경우,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긴급 상황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허용하는 겁니다. 실전 대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엄마, 손주 좀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봐줄게. 근데 엄마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월, 수, 금, 오전만 가능해. 오후 5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 자식이 그럼 화, 목은요 하면 화, 목은 엄마가 친구 만나고 운동하는 날이야. 그 시간은 양해해줘. 이렇게 말하세요. 자식이 주말은요 하면 주말은 엄마 아빠 쉬는 날이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말은 어려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엔 자식이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서로 서운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정해야 할 건 출입 규칙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편리하죠. 급할 때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무단 출입입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70이 세정 모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아들이 급할 때 쓸게요 했거든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정 씨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며느리가 들어와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 좀 가져가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정 씨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전화 한 통 하지 그랬어. 했더니 며느리가 어차피 비밀번호 아는데 뭐 이러더래요. 그날부터 정 씨는 집에서도 불안했답니다. 언제 또 들어올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출입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줘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온다.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줄게. 근데 들어오기 전에 꼭 전화해줘. 내가 괜찮다고 하면 들어와. 연락 없이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도 자식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똑같이 하세요. 나도 내 집 함부로 안 갈게. 들어가기 전에 꼭 전화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해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산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담장이 꽃을 피운다. 이 말 아시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 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정말 긴급한 상황에는 연락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걱정돼서 확인하러 온다든지. 근데 이것도 긴급 상황의 기준을 정하세요. 전화를 3번 이상 했는데 안 받으면,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요. 실전 대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비밀번호는 알려줄게. 근데 엄마 아빠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들어오기 전에 꼭 전화해줘. 우리도 너희 집 그렇게 할게. 자식이 그럼 급할 때는요 하면, 급한 게 뭔데? 김치 가져가는 게 급한 일이야? 그건 미리 말하면 되잖아. 정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든지 그럴 때만 그래. 자식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하면, 딱딱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야.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어. 3번째로 정해야 할 건 식사 규칙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이 놓치십니다.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 매일 같이 먹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68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딸이 엄마, 저녁은 같이 먹어요 했어요. 이 씨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을 딸네 집에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해주더니 점점 이 씨가 하게 됐어요. 엄마, 오늘 저 야근인데 저녁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러더니 나중엔 아예 엄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씨는 매일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집에 가면 밤 9시, 10시였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좀 쉬고 싶다. 매일 같이 먹는 건 힘들어. 했더니 딸이 섭섭해 하더래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는데, 이러면서요. 이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식당 아줌마가 됐구나 하고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먹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딸이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식사 빈도를 정해야 합니다. 매일 같이 먹는 건 부모에게도 부담이고 사실 자식에게도 부담입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초대하세요. 이번 주는 부모가 자식을 초대하고 다음 주는 자식이 부모를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한쪽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각자 먹는 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자식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반찬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반찬 셔틀이 되십니다. 자식이 엄마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이러면 다 해주시거든요. 가끔은 괜찮습니다. 근데 매번 요구하면 안 돼요. 가끔 해줄게. 근데 매번은 힘들어. 너희도 해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전 대화 예시입니다. 얘들아, 저녁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먹자. 매일 먹으면 엄마도 힘들고 너희도 부담스럽잖아. 이번 주는 엄마가 초대할게. 다음 주는 너희가 해줘. 자식이 그럼 나머지 날은요? 하면 각자 알아서 먹는 거지.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끼리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너희도 그렇잖아. 자식이 반찬은요? 하면 가끔 해줄게. 근데 매번은 안 돼. 엄마도 나이 들어서 매일 요리하는 게 힘들어. 이해해줘. 4번째로 정해야 할 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데 꼭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나중에 꼭 갈등이 되거든요.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억울해집니다. 명확하게 정하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70세 한 모 씨 이야기입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5딜 봐줬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거의 풀타임으로 봐준 겁니다. 한 씨는 돈 얘기를 안 했어요. 내 손주인데 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뭔가 걸리더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봐주는데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베이비시터를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1,400만 원어치를 공짜로 해준 거네 하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거 좋은데 그래도 수고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생활비가 들어가거든.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돈 바라고 봐주신 거예요? 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후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주 봐주는 건 좋은데 이건 분명히 노동이야. 적정한 수고비를 주는 게 맞아.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풀타임으로 봐주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면 2, 30만 원 정도요. 그 정도 받으면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자식이 아는 겁니다. 돈을 주면 자식도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돈 안 받아도 돼. 그냥 고맙다는 말만 들어도 돼.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명확히 하세요. 엄마는 돈은 안 받을게.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야.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반찬값이나 장보기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이 자식들 밥을 해주거나 반찬을 해준다면 재료비는 자식이 내는 게 맞습니다. 엄마가 반찬 해주실 때 재료비는 우리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재료 사서 요리해서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만 손해예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며 내세요. 이번엔 부모가 내고 다음엔 자식이 내고 매번 부모가 내거나 매번 자식이 내면 한쪽이 부담스럽습니다. 실전 대화 예시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노동이야. 한 달에 50만 원만 수고비로 줘. 많은 돈 아니잖아. 베이비시터 쓰면 200만 원 나가는데. 자식이 엄마 돈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하면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 자식이 알겠어요 하면 그리고 반찬 해줄 때 재료비는 너희가 줘. 엄마 돈으로 사서 해주는 건 좀 그래. 이해하지? 5번째로 정해야 할 건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규칙을 정해놨어도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 하십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거절해? 섭섭할까봐. 나쁜 부모 같아서.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거절 못하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엄마 오늘 애 좀 봐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약속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엄마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엔 미리 말해줘. 자식이 그럼 친구 약속 취소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어. 네가 급한 거 알겠는데 엄마 약속도 중요해. 단호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거나 퉁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내일이면 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실제 상황별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엄마 지금 바로 애 좀 봐주세요 하면 지금은 안 돼. 엄마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급한 거 알겠는데 다른 방법 찾아봐. 자식이 무리한 심부름을 요구하면 그건 엄마가 하기 힘들어. 네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자식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간섭은 하지 마. 거절 후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현명한 부모입니다. 거절을 하면 처음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70이 새 조모 씨는 거절을 배운 후에 오히려 아들과 관계가 좋아졌대요. 예전엔 뭐든 다 들어줬는데 속으로 억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들도 함부로 부탁 안 하고 부탁할 때도 조심스럽게 한답니다. 그럼 이미 이사를 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자식 집 근처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정했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 도와주려고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우리 규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식이
왜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었어. 이렇게 계속 살면 엄마 아빠 건강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너희한테도 안 좋잖아.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얘기하세요. 육아 시간, 출입 규칙, 식사 빈도, 경제적 합의, 거절할 권리. 처음엔 자식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요.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자식이 계속 안 들어주고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요? 그럼 다시 이사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이사를 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우선입니다. 다시 가까이 산다고 해서 불행해지면 뭐 합니까?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낫습니다.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서로 그리워하고 존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5가지. 첫째, 육아 시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말 하지 마시고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둘째, 출입 규칙을 정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지만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오도록 하세요. 셋째, 식사 빈도를 정하세요. 매일 같이 먹지 말고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같이 드세요. 넷째,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육아, 수고비, 반찬값, 외식비 등을 미리 정하세요. 다섯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식과 가까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목적은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적당한 담장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이미 자식 집 근처에 살면서 힘드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 가실 계획이신 분들 꼭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미리 정하고 가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미 자식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이사 가실 계획이신 분들,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자식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